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지난주에 이어가지고, 절도죄에 관련된 나머지 부분과 강도죄에 관련된 부분들을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절도죄 구성요건 중에서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에 관련된 부분들을 다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43페이지의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이 있다 그랬을 때, 자, 절도죄의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는 지난주에 본 거고, 오늘 보는 것은 이제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로서 고의, 인식 플러스 의사다 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이제 불법 명득 의사라고 하는 부분. 물론 불법 명득 의사가 절도죄에 있어서는 이렇게 독자적 요소로 나온다. 그러나 횡령죄에 있어서는 고의의 요소로 들어간다 하는 것들은 지난 시간에 불법 명득 의사를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강의 교환 보시면은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로도 고의가 필요하다. 근데 고의에는 인식과 의사가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이 인식과 의사가 필요한데, 이때 인식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에 대한 인식이겠죠. 자, 그리고 이걸 실현시키려는 의사가 뭐 의사다 이렇게 보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인식을 할 때 어느 정도 인식을 해야 되냐와 관련돼 가지고 규범적 구성요건 요소라고 하는 거, 재물의 타인성이라든가 아니면 배우자, 공무원 이런 것들을 인식할 때는 어느 정도의 인식이 있어야 되냐 했을 때 의미의 인식까지 있어야 된다.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당연히 불법 영득 의사가 필요하다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행위와 관련돼 가지고 이 절취에 그 영득까지 포함하느냐 포함하지 않느냐에 따라 가지고 나눠 본다는데, 이 절취에는 영득이라고 하는 어떤 처분 권능, 그러니까 사용 수익 처분 권능을 얻겠다고 하는 그런 영득이라는 것이 포함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불법 영득 의사는 독자적 요소로서, 절도죄에서는 독자적 요소로서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그건 지난 시간에 이미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표준 판례로 하나 나온 것은 당연히 절도죄에서는 이제 불법 영득 의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이제 나타낸 판례죠. 2012년도 판례인데, 여기서 이제 불법 영득 의사라고 하는 것은 판결로 이제 밑줄 친 부분을 읽어보시면은, 영구적으로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임을 요하지 않으며 일시적 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도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상당한 장시간을 점유하고 있거나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불법 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 즉 있다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고, 뭐 객관식용으로 가장 잘 나오던 판례인데, 판결유지 사례 2번 보시면은, 피고인이 갑의 영업점 내에 있는 갑 소유의 휴대전화를 허락 없이 가지고 나와 이를 이용하여 통화하고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다음 약 한두 시간 후에 갑에게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위 영업점 정문 옆 화분에 놓아두고 감으로써 이를 절처했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자, 그러니까 갑의 핸드폰을 사용하고 밖에 나가서 사용하고 갑한테 돌려준 게 아니라, 갑 사용하고 나서 그 영업점 바깥에 있는 화분 앞에다가 두고 간 거죠. 그렇게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갑의 휴대전화를 자신의 소유물과 같이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하다가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한 것이므로 이는 피고인에게 불법 영득 의사가 있었다라고 인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로서 여러분들이 불법 영득 의사와 관련된 판례 하나 봐두시면 되고, 44페이지에 나오는 판례도 역시 뭐 비슷한 판례예요. 불법 영득 의사가 뭘 말하느냐와 관련돼 가지고 그 정도의 내용들을 보는데, 판결 요지 밑줄 친 거 보시면은 물건 자체를 영득할 의사인지 아니면 물건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인지를 불문한다.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영득의 대상은 물체냐 가치냐 그랬을 때 뭐 종합설의 입장에 의한다 그랬죠. 그 의사인지 불문하고, 따라서 어떤 물건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추가하는 행위가 결과적으로 소유자의 이익으로 된다는 사정, 또는 소유자의 추정적 상당히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불법 영득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44페이지 밑에 나온 판결 본문은 뭐 제가 지우진 않았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밑줄 친 부분의 사실관계를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결국 관련돼 가지고 피고인이 다른 사람 명의로 돼 있는 자동차를 자기가 가지고 있다가
채권자한테 그 담보용으로 맡겼다가 나중에 자기가 가져간 거죠. 그 채권자가 채무자가 채권을 채무를 갚지 못하니까 그거 관련돼 가지고 그 다른 사람한테 팔았는데 그걸 원래 있었던 그 피고인이 가져간 경우입니다. 그렇다고 불법용득의사 불법용득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한 판례이기 때문에 그런 판례 좀 간단하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5페이지에 나오는 사용절대 문제는 불법용득의사가 당연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이제 과거부터 옛날부터 아주 그냥 오래전부터 필요하다고 봤던 건데 65년도 판례죠. 표준 판례가. 여기 보면은 밑줄친 부분 보시면 절도죄의 성립에 있어서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지할 의사가 필요치는 아니하여도 단순한 점유의 침해만으로는 절도죄가 구성될 수 없고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 즉 목적물의 물질을 영득할 의사나 또 물질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든 적어도 그 재물에 대한 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 불법 영득 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지만 불법 영득 의사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그런 논의 없어요. 당연히 필요한 겁니다. 단지 독자적 요소로 필요하냐 고의에 들어가서 필요하냐 이것만 논란이 있는 것뿐이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케이스는 뭐냐면 군대 내에서 군용물 절취는 절도죄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뭐 원칙이라 하면 좀 이상한데 군대 갔다 온 남학생들은 이해하겠지만은 일반적으로 군대 내에 있는 물건은 옆내무만에 있는 물건은 내가 가져온다 할지라도 뭐요? 그 소유자를 영구에 배제시키겠다는 의사가 없다는 거죠. 즉 군대 내에서 부대 내에서 이 소유권은 다 국가한테 있는 건데 국가의 어떤 소유권을 영구에 배제시키지 않고 잠시 이쪽으로 옮겨 놓는다는 것 뿐입니다. 국가의 점유 안에 다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불법 영득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군대에서 있었는데 실제로 법리적으로도 불법 영득 의사가 인정되지 않아 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절도죄로 성립하지 않는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재판 요지 밑줄 거 밑부분에 이제 사실관계가 나오는데 피고인은 자신이 잃어버린 총을 보충하기 위하여 같은 소대 그 사마귀 중대 공소의 갑 소지의 그 군용 칼빙 소총 한 정을 무단히 가져 나온 데 불과하고 영득의 의사가 없었다는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소유가 자기의 물건과 그 동양으로 그 경제용법에 따라 이를 이용 또는 처분하여 권리자, 여기 권리는 국가죠. 국가를 배제할 의사를 가지고 한 것이라고 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65년도 판례부터 해가지고 계속 불법 영등사는 필요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군대 내에서 부대 내에서의 사용절도는 처벌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건데 그것과 관련돼 가지고 46페이지에 비교 판례가 하나 나오는데 95년도 비교 판례는 좀 특이한 판례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모르니까 객관식용어로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 줄에 보면 피고인이 소총 소지자를 총기로 협박하여 그 소총을 교부받아 실탄을 장전한 후 소속 부대 하급자에게 건네주어 그로 하여금 소속 부대원들이 내무에서 나오는지 여부를 감시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자, 피고인이 어떤 사람한테 소총 소지자를 내 총기로 이 사람을 협박해가지고 이 사람 총기를 뺏은 거예요. 이 총기를 뺏어가지고 실탄을 장전한 다음에 자기 부하한테 얘네들 지키고 있어 라고 맡겨놓은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완련돼 가지고 이 군용물 특수강도죄에 불법 영득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 불법 영득 의사가 있다고 본 특이한 케이스니까 그 케이스 정도 하나만 여러분들이 좀 살펴봐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정도로 보면은 뭐 불법 영득 의사와 관련된 내용들은 쉽게 여러분들이 뭐 앞에 봤던 거랑 연결시키면은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6, 47, 48페이지에 나온 거는 뭐냐면은 자, 이게 좀 여러분들이 제가 여기 강의 교환에 넣어놓긴 했는데 원래 이거 이경열 교수하고 같이 쓰던 강의 교환이라 가지고 제가 이제 넣어놓긴 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거예요. 왜냐면은 여기 보면은 착오 사례 그래가지고 재물의 타인성 즉 규범적 구성요건 요소에 관한 착오 문제라는데 이 규범적 구성요건 요소의 착오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위전착보다 더 어려운 문제예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기준도 명확하게 딱 확립되어 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 박사학위 논문이 이거였는데 박사학위 논문을 써놓고도 아직까지 명확하게 딱 이거다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난해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46, 47페이지에 나온 부분은 이럴 수 있구나 하는 정도만 이해해 두시면 되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그 의문이 간다면은 아까 여기서 고의는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를 인식한다 할 때 규범적 구성요건 요소에 대해서는 무슨 인식이 필요하다 했어요? 의미의 인식이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착오론에
책임론에 보면 여기 위법성의 인식이 있어야 되고, 위법성의 인식이 있어야 되고, 이것이 없는 경우를 우리가 위법성의 착오라고 한다 했습니다. 위법성 착오의 유형에 직접적 착오의 유형이 마지막으로 포섭의 착오가 있어요. 자, 이 포섭의 착오도 결국 내 행위가 어딘가 법질서에 반한다고 하는 것이 나한테는 적용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포섭의 착오라 하는데, 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랬을 때 적용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즉 규범적 구성요건 요소에 대해서 의미를 인식했으면 당연히 고의의 인식 대상인데, 이쪽에서 그 의미를 인식하는 경우, 여기 포섭의 착오에서도 의미의 인식이 그대로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범적 구성요건 요소의 착오는 어느 경우에는, 규범적 구성요건 요소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는 구성요건적 착오로, 어떤 경우는 법률의 착오, 위법성의 착오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제시해야 되는데, 일로 갈 것인지 일로 갈 것인지 그 기준을 제시해야 되는데, 기준을 학자들마다 거의 제시 안 해놓고 저같이 제시한 사람들도 아직 완전하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요 정도의 내용들이 있다는 정도만 보시고, 다만 여러분들이 46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평원닭집 고양이 사건이라고 하는 거, 어떤 사람이 자기가 잃어버린 고양이 줄 알고 그 고양이를 가져왔어요. 이렇게 가슴에 넣고 데려갔는데, 원래 고양이 주인이 와서 고양이 달라 그랬더니 당신 거야 그럼 줘버렸어요. 자, 그랬을 때 과연 절도죄에서 말하는 그 재물의 타인성에 대해서 이 사람의 인식이 있었느냐와 관련돼 가지고, 그건 재물의 타인성에 대한 자체에 대한 규범적 구성요건 요소인 그 타인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구성요건적 착오로서 고의를 조각시킨다라고 보면 판례가 46페이지에 나온 판례이기 때문에 그 정도만 보시면 되고, 똑같은 어떤 의미를 인식하는데 그 타인성, 법률에 의해서 해석해야 되는 타인성을 해석함에 있어서 구성요건 착오를 보는 것도 있고, 뒤에 47페이지 나오는 것은 협동조합이죠. 협동조합, 어떤 조합계약에서 합의로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데, 조합계약이 해산됐다 그래가지고 행위자는 이 합의도 끝났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조합계약이 끝났다 그래가지고 마음대로 끝나는 것이 아닌데, 합의물이 없어지는 것이 아닌데, 합의가 끝났다 생각해가지고 이제 그걸 갖다가 가져온 경우와 관련돼가지고 결국 법률의 착오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죠.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48페이지의 밑줄 친 부분 잠깐 보시면은, 48페이지의 밑줄 친 가운데 부분에 그 물건은 조합원의 합의에 속하여 이를 동업자 3인이 공동 점유하고 있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인이 다른 동업자의 점유를 배제하고 공동 점유하는 판시 물건들을 판시와 같이 자기를 위한 의사로 자기 지배하에 옮긴다는 인식이 있었다면 절도죄에 있어서 불법 명득 의사는 있는 것이다. 피고인이 동업관계가 해소되었다고 잘못 믿고, 그러니까 우리가 조합관계가 끝났다고 잘못 믿고 그 판시와 같은 동기에서 추가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법률의 착오 또는 위법성 인식의 착오의 문제이지 불법 영득 의사의 문제는 아니다. 행위자가 그렇게 주장한 건 이 법률의 착오, 위법성의 착오 문제일 뿐이다 라고 이제 판시한 거라 가지고 이 두 가지 판례를 비교해놨는데, 규범적 구성요건 요소에 관련된 착오는 뭐 그렇게 여러분들이 신경 쓰지 마시고, 나중에 그 공무집행 방해죄에서의 적법성 문제 할 때 그것이 구성요건적 착오인지 아니면 위법성의 착오인지 논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만 좀 신경 쓰시면 되고, 여기 절도죄에서는 그냥 평원닭집 고양이 사건 요 하나만 여러분들이 좀 의미 있게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단순 절도죄를 마치고, 단순 절도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가중 요건으로 야간 주거침입 절도죄가 있죠. 자, 관련돼 가지고 여기 보면 주체, 객체, 행위와 관련돼 가지고 야간 주거침입 절도죄는 그 야간이라고 하는 상황에서 주거침입을 해가지고 절도를 하는 그것을 가중처벌하는 규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위와 관련된 행위 상황이라고 하는 야간이라는 상황 하에서 주거침입을 한 다음에 절도를 하는 결합범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야간이라고 하는 상황과 관련돼 가지고 야간은 어떤 의미냐? 이건 뭐 교과서마다 이 천문학적 해석설, 그다음에 심리학적 해석설이 있는데, 당연히 천문학적 해석설이죠. 야간이라는 건 일몰 후, 일출 전까지가 야간입니다. 그걸 사람의 심리적 관계에 따라 가지고 어떤 사람은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잠잘 때까지 뭐 야간이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람에 따라 가지고 야간의 행위가 바뀌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천문학적 기준설이 타당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야간은 뭐다? 야간은 일몰 후, 해가 진 후에, 해가 뜨기 전까지, 일출 전까지가 야간이다. 그럼 이제 중요한 거는 야간에 주거 침입해서 절도를 한 경우에 가중처벌을 해요. 그럼 이 야간이 주거 침입만 야간에 있어야 되느냐? 아니면 절도도 야간에 있어야 되느냐? 아니면 둘 중에 하나만 야간에 있어야 되느냐와 관련돼 가지고 판례는 뭐다? 판례는 견해를 바꿔서 주거 침입이 야간에 있는 경우만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가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표준 판례가 바로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야간에 적용 범위 관련돼 가지고 주거 침입, 절도행위 모두 야간이어야 한다는 견해. 둘 다 야간이어야 한다는 견해도 있고, 그다음에 양자 중 하나만 야간이어도 된다. 그런 견해가 원래 다수설적 견해고 그것이 타당합니다. 근데 이제 판례는 뭐다? 판례는 우리가 절도를 주간에 하고 야간에 하고 구별하지 않고 있다. 절도는 야간에 하든 주간에 하든 특별히 가중 감경하는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간이라고 하는 건 주거 침입만을 갖다가 엮는 거다. 그래가지고 주거 침입이 야간에 있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한다고 하는 것을 판례 입장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판례가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근데 타당하다고 할 때는 왜 이거 둘 중에 아무거나 타당하냐? 야간에 주거 침입했어요. 야간에 주거 침입해가지고 주간에 절도했습니다. 그럼 이건 야간 주거 침입 절도라는 얘기예요. 근데 주간에 주거 침입했어요. 주간에 주거 침입해서 절도를 야간에 했습니다. 그럼 절도를 할 당시에는 주거 침입이 있어요, 없어요? 주간에 했던 주거 침입이 계속돼서 야간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둘 중에 아무거나 야간이면 된다는 의미는 절도를 야간에 하더라도 주거 침입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범위이기 때문에 계속되는 상태에서 주거 침입이 계속되는 상태에서 야간에 절도를 했다면은 이 절도는 결국 야간에 주거 침입해서 절도한 것과 똑같이 평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 주거 침입과 절도 둘 중에 하나가 뭐 야간은 여기에 걸려도 되고 여기에 걸려도 된다라고 하는 견해가 타당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판례는 명확하게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건 이제 과거에도 한번 사례 문제가 나왔었는데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써야 돼요? 이럴 때는 보통 이제 케이스가 나오면 이렇게 나오죠. 케이스가 야간에 주거 침입해가지고 그다음에 절도한 경우가 나와요. 그럼 다수설에 의하든 판례에 의하든 똑같다는 겁니다. 결론은 야간 주거 침입 절도란 얘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나왔던 사례 문제는 주간에 주거 침입해가지고 야간에 절도한 경우가 나왔는데 그 경우와 관련돼 가지고는 다수설에 의할 때는 야주절이지만 일반적인 판례에 의할 때는 어떤다? 그때는 그냥 주거 침입과 절도죄의 경합범위다. 실체적 경합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판단해두면 된다는 겁니다. 표준 판례 재판 조지만 읽어보시면은 형법은 야간에 이루어지는 주거 침입 행위의 위험성에 주목하고 그러한 행위를 수반한 절도를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로 중하게 처벌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주거 침입이 주간에 이루어진 경우 그때는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 그냥 주거 침입과 절도죄의 경합범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봐두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판례가 이렇게 변경됐다기보다는 명확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판례는 주간에 주거 침입하는 거 이외에 절도도 야간에 해야 되냐? 그 부분에선 설명 안 했다는 얘기예요. 판례는 그냥 주거 침입이 야간에 있는 경우만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로 처벌할 수 있다라고 본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그 50페이지에도 쭉 판례가 연결되어 있는데 대법원의 판단 밑줄 친 것들 쭉 있고 굵은 글씨로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간에 사람의 주거 등에 침입하여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행위는 형법 330조의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를 구성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 경우도 다수설은 야주절이라 보는데 판례는 명확하게 아니다라고 봤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또 하나 문제되는 건 이제 그러면은 실행의 착수가 언제냐? 일반적인 절도죄는 물색행위설, 밀접행위설이 실행의 착수 시식이죠. 근데 결합범인 경우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해요? 결합범인 경우는 일반적으로 앞에 범죄가 개시됐을 때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는 언제다? 이 행위가 주거 침입 시에 실행의 착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행의 착수와 기술 문제 보면 실행의 착수 시기는 주거 침입 시다. 그렇기 때문에 기수 시기는 절취행의 종료 시, 재물 취득시라는 건 일반적인 절도죄와 똑같죠. 단지 실행 착수 시기가 달라질 뿐이다. 절도죄와 달라진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해 두고 그렇기 때문에 표준 판례 보시면은
사실관계를 보면은 피고인이 그 피해자가 경영하는 카페에서 야간에 아무도 없는 그곳 내실에 침입하여 장식장 안에 들어있던 정기적금 통장, 도장, 현금 2만 원을 2만 원을 꺼내 들고 카페에서 나오던 중 발각돼가지고 돌려줬습니다. 자, 이 경우에 관련돼 가지고 그러면 어떤 범죄가 성립할 것이냐와 관련돼 가지고 판결 요지 보시면 51페이지에 피고인이 피해자 경영의 카페에서 야간에 아무도 없는 그곳 내실에 침입하여 장식장 안에 들어있던 정기적금 통장 등을 꺼내들고 카페로 나오던 중 발각되어 돌려준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에 대한 소지를 침해하고 일단 피고인 자신의 집에 내에 옮겼다 볼 수 있으므로 절도의 미수에 그친 것이 아니라 야간 주거침입 절도의 기수에 이르렀다. 야간에 주거침입해가지고 내실에 주거침입해가지고 재물을 절취했는데 아까 재물 절취의 객체들이 뭐였어요? 보면 정기적금 통장, 도장, 현금 2만 원이죠. 다 손에 쥘 수 있는 작은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소지하는 순간 그냥 기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지고 나오다가 돌려줬다 할지라도 기수가 됐던 범죄가 없어지진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야간 주거침입 절도에 기수가 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 야간 주거침입 절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이제 331조에 나와 있는 특수절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법 조문을 보면은, 자, 329조 절도, 330조 야간 주거침입 절도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31조 1항과 2항이 있는데, 자, 1항 같은 게 우리가 이제 331조 특수절도라고 합니다. 근데 이건 뭐냐? 이건 손괴 후 야주절이죠. 331조는 330조는 야간 주거침입 절도로 가중처벌하는 겁니다. 근데 331조는 야간에 주거침입할 때 어떤 문호 등을 갖다가 손괴하고 들어간 경우에는 좀 더 가중처벌하겠다 가지고 손괴 후 야간 주거침입 절도로 규정해놨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다? 331조 2항은 여기는 이제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 흉기 휴대 절도를 전달해서 처벌하고 후단은 뭐다? 합동범. 2인 이상이 합동하는 합동범을 처벌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331조의 특수절도는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첫 번째가 331조 1항 손괴 후 야간 주거침입 절도, 331조 2항 전단에 나와 있는 흉기 휴대 절도, 그 다음에 2항 후단에 나와 있는 그 합동절도, 이런 세 가지의 유형으로 특수절도가 구성되어 있다 정도를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51페이지에 보시면은 1항은 그 범행의 수단이나 방법의 강폭성을 이유로 절도죄와 야간 주거 절도죄에 대한 가중적 구성요건이다. 손괴하고 침입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2항은 그 범행의 위험성과 집단성, 범행의 위험성은 흉기를 휴대했다는 거, 집단성이라는 걸 합동으로 했다는 거 때문에 가중처벌하는 규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먼저 1항 손괴 후 야간 주거침입 절도죄 1항을 보시면은 330조를 범하는데, 야간 주거침입을 범하는데 손괴를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특수절도로 본다. 다른 말로 손괴 후 야간 주거침입 절도라고 보면 돼요. 자, 그러면 실행의 착수가 언제냐? 실행의 착수를 보면 어떻게 했어요? 여기서는 실행의 착수가 언제 있어요? 야간 주거침입 절도에서는 주거침입시잖아요. 근데 얘는 뭐 이제? 얘는 손괴 후의 야주절입니다. 주거침입과 절도 이전에 벌써 손괴가 있다면 손괴를 개시할 때, 이때 우리가 실행에 착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행에 착수하는 데 가지고는 야간에 건조물 등의 일부를 손괴하기 시작한 때, 그때 실행에 착수가 있고, 기수시기는 역시 재물 취득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밑에 판례를 통해서 보면 이제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손괴한다는데 법조문 자체는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한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그런 것들이 무엇이고 손괴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판례를 통해서 보면, 그 밑에 판례 2004도 4505 판결 보면은 판결 요지 첫 번째, 형법 331조 1항에서 정한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라 함은 주거 등에 대한 침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된 일체의 위장시설을 말하고, 여기서 손괴라 함은 물리적으로 위와 같은 위장시설을 훼손하여 그 효용을 상실시키는 것을 말한다. 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여기 손괴에 해당하는 케이스가 하나 드러나는데, 출입문 하단에 부착되어 있던 잠금고리가 잠겨져 있어 열리지 않았는데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자 잠금고리 아래쪽 부착 부분이 출입문에서 떨어져 출입문과의 사이가 뜨게 되면서 출입문이 열려 상점 안으로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했다면 이건 위장시설을 훼손하여 소용을 상실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손괴 후 야간 주거 침입 절도란 얘기예요. 자, 이렇게 미닫이 문이 있거나 이렇게 이걸 미닫이나요? 미닫인지 여닫이 문이 있는데 밑에 고리가 이렇게 걸려 있어요. 이렇게 고리가 걸려 있었는데
발로 차니까 고리가 떨어진 겁니다. 이 고리가 떨어져가지고 문이 열리게 된 거죠. 그런 경우에 침입한 경우는 손괴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어느 집에 창문을 통해서 들어가는데 창문을 부신 게 아니에요. 창틀에 있던 창문을 방충망을 걷어내고 창문을 걷어내고 그리고 침입한 겁니다. 그럼 손괴로 볼 수 있겠냐? 그 경우는 손괴로 볼 수 없다는 거죠. 그 다음 판례 보시면은 그 밑에 나온 판례 밑줄친 거 보면 피고인은 창문과 방충망을 창틀에서 분리하였을 뿐 물리적으로 훼손하여 효용을 상실하게 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를 판결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돼 가지고 이 손괴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밑에 판례는 결국 침입을 함에 있어서 어떤 그 창틀이라든가 그 방충망을 손괴한 것이 아니라 드러냈을 뿐일 때는 손괴 후 야주절은 되지 않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흉기 휴대 절도와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특수자가 붙을 때는 단체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다는데 여기서는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 위험한 물건보다 더 좁은 의미의 흉기를 휴대하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흉기와 위험한 물건의 구별이 문제되는데 흉기, 위험한 물건보다 더 좁은 의미로서 흉기라는 것을 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흉기의 의미를 보면 여러분들이 그 52페이지 밑줄 치인 부분 나오는데 형벌법규 문헌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된다. 엄격하게 해석하면 두 번째 밑줄을 보면 흉기는 본래 살상용, 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이거나 이에 준할 정도의 위험성을 가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단순히 그냥 생명 신체에 위해를 할 수 있는 모든 물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살상용 정도로, 살상용이나 파괴용 정도로 만들어진 정도로 우리가 흉기라고 해야 된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드라이버는 흉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면 판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3페이지 위에 보시면 밑줄 치인 부분이, 굵은 표시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피고인이 사용한 이 사건 드라이버는 일반적인 드라이버와 동일한 것으로 특별히 개조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그 크기와 모양 등 재반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흉기를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일반적인 드라이버를 들고 절도를 한 경우는 우리가 흉기 휴대 절도라고 파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절도하는 합동절도죠. 자, 우리가 이미 여러분들이 합동절도에 대해서 이제 이거를 지우기보다는 이쪽에다 할까요? 잠깐 이쪽에다 좀 보면은 여러분들이 합동범에 대해서는 자, 합동범에서는 우리가 공모, 공동정범설, 가중적, 공동정범설, 그 다음에 그 현장설이 있습니다. 자, 이 합동범에 이렇게 학설을 나누는 것들은 합동범의 본질을 논하는 거죠. 합동범의 본질을 논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공모 공동정범설, 가중적 공동정범설, 현장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합동범을 여러 명이 하는 거 합동범을 하는데 그럼 공동정범의 공동도 있지 않냐? 근데 법조문을 보니까 합동범은 공동정범의 공동보다 가중처벌하고 있다는 겁니다. 좀 엄격하게 처벌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거냐? 본질이 뭐냐 관련돼 가지고 공모 공동정범설은 공모를 하면 합동으로 본다. 라고 하는 것으로 아주 우리나라 옛날 견해고 지금은 없다고 봅니다. 거의 없어요, 지금요. 자, 가중적 공동정범설은 가중적 공동정범설은 합동범의 합동과 공동정범의 공동은 같은 거다. 단지 법조문에 가중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정범 중에서 가중처벌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가중적 공동정범설이에요. 이것도 국내에 주장하는 학자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 국내 대부분의 통설과 판례 입장은 통설과 판례 기본적인 통설과 판례 입장은 현장설입니다. 자, 현장설이 판례이자 거의 다수설의 통설의 입장이죠. 현장설은 공동정범 중에서 자, 기능적 행위 지배를 하고 공모를 한 공동정범 중에서 현장에서 그 범행 현장에서 시간적 장소적으로 협동을 한 사람들은 더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가중처벌하겠다 하는 것이 이 현장설의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설에서는 핵심 사항이 뭐다? 핵심 사항이 시간적, 장소적 협동관계가 있었냐를 파악하는 거죠. 이것이 있었으면 합동범이고 이것이 없었으면 합동범이 아니다 라고 파악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합동범의 의의와 관련돼 가지고 본질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중요한 거는 이런 합동범들 사이에
합동범들 사이에서 그냥 합동범을 처벌하는 거죠. 합동범 외부에 있던 사람에 대해서 공동정범을 인정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자, 이걸 여러분들이 잘 봐야 되는데 결국 합동범 관련돼 가지고는 갑, 을, 병이 절도로 공모했어요. 자, 절도로 공모했는데 갑과 을이 현장에서 절취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병은 뭐였냐? 병은 이 절도로 공모하고 전체 범행을 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즉, 어떤 모든 계획을 세우고 현장을 지휘하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랬을 때 갑과 을은 뭡니까? 당연히 현장에서 시간적, 장소적 협동관계를 가지고 절취를 했기 때문에 얘네는 뭐다? 절도죄를 공모했지만 실제로는 뭐다? 특수절도, 합동범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얘는, 병은 얘는 절도를 공모했기 때문에 그냥 절도죄의 공동정범이냐, 아니면 얘네들이 합동절도를 했기 때문에 합동절도의 공동정범이냐, 이걸 논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기 잘 알아야 되는 게 이건 뭐예요? 얘에 대해서 지금 뭘 논하는 거예요? 공동정범이 되느냐, 합동범의 공동정범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논하는 건데, 여기서는 합동범의 본질과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합동범의 본질은 현장에 있었냐 없었냐를 따지는 거고, 지금 얘한테는 합동범이 성립을 논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병한테는 합동범의 성립 여부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병한테는 공동정범이 성립하냐 성립하지 않느냐를 논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병이 공동정범이 될 수 있냐 없냐는 공동정범의 본질적 모습,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냐로 봐야겠죠. 얘네들의 범행에 대해서 얘가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면 어떻게 해요? 얘는 합동범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판례 입장이고 타당한 해석이라고 보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자, 관련돼 가지고 그 53페이지 보시면은 합동절도 그래가지고 2인 이상이 합동해서 절도하는 경우다. 자, 중요한 건 실행의 착수 시기도 물색행위, 밀접행위 시죠. 주거침입 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는 것처럼, 자, 일반 절도는 뭐예요? 일반 절도는 실행 착수가 밀접행위입니다. 물색행위 시죠. 야주절은 주거침입입니다. 손괴 후 야주절은 손괴시예요. 그러나 흉기 휴대 절도나 합동 절도는 뭡니까? 다시 절도죄의 본질로 들어와가지고 여기서는 그냥 절도행위가 있기 때문에 얘네는 그냥 원래 물색행위설, 밀접행위설이라는 겁니다. 각각 범죄의 실행 착수 시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이해해야 되고, 특히 특수절도죄는 세 가지의 유형이 있기 때문에 세 가지 유형이 다르다. 1항은 손괴 시에 실행의 착수가 있지만 2항인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그때는 밀접행위설, 물색행위설에 의해서 실행의 착수 시기를 논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표준 판례도 하나 보면은 판시상에 보면 형법 331조 제2항의 특수절도죄에서 절도 범인이 그 범행 수단으로 주거에 침입한 경우, 특수절도죄와 주거침입자의 죄수관계, 뭐 실체적 경합이고, 그 다음에 특수절도죄의 실행의 착수 시기는 물색행위가 된다. 그런 정도의 의미로 여러분들이 좀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어떤 사람이 절도를 하려고 주거침입을 했어요. 자, 주거침입을 했다. 그럼 어떡합니까? 주거침입을 해서 절도를 할 거 아니에요. 주관에 했다. 그럼 주관이 있으면 주거침입 성립하고 절도죄가 되면 절도죄 성립한다는 겁니다. 양죄는 실체와 경합이라는 얘기예요. 자, 야간에 주거침입해가 절도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야주절이 성립하고 이 앞에 주거침입의 행위는 따로 평가하지 않죠. 왜? 여기에 주거침입이 이미 평가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손괴 후 야주절에다 하면 어떻게 해요? 여기도 역시 주거침입을 따로 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얘네들 329조 일반 절도와 331조 2항은 뭡니까? 여기는 주거침입이 따로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거침입해가지고 절도한 경우에 329조와 331조 2항에 해당할 때는 주거침입을 실체적 경합으로 따로 논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330조나 331조 1항 같은 경우는 주거침입이 여기에 이미 포함되기 때문에 따로 논할 필요는 없다. 그 정도 여러분이 보시면 되고, 실행 착수 시점도 좀 달라진다고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합동범의 문제가 밑에 나오는데 53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합동범의 개념은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합동범의 개념에 관한 학설, 뭐 공모 공동정범설, 가중적 공동정범설, 현장설이 있는데, 현장설이 타당하다. 그 타당한 이유는 여러분들 뭐 타당한 이유를 저 교재에는 세 줄 정도 써내는데 맨 마지막 문장 봐보세요. 맨 마지막에 보면 공동보다 좁은 엄격한 개념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므로
시간적, 장소적 협동으로 해석하는 현장설이 타당하다. 이 정도의 내용만 여러분들이 써주면은 뭐 크게 문제가 되는 게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밑에 판례도 보면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되고, 이건 공동정범의 기본 요건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공동정범 중에서 시간적, 장소적 협동이 있으면 합동범으로 본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4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합동범의 그 공동정범 문제와 관련돼 가지고는 그 결국 얘에 대해서 특수절도의 공동정범이 될 것이냐, 절도죄의 공동정범이 될 것이냐와 관련돼 가지고 논란이 될 수 있는데, 학설은 부정설과 긍정설이 대립한다고 봅니다. 이제 옛날에 판례하고 학설은 뭐였어요? 옛날 판례하고 학설은 합동범의 공동정범은 안 된다. 합동범은 현장에 있어야지만 된다는 건데, 판례는 이제 바꿨죠. 이렇게 아니다. 그거는 본질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거기 보면 부정설에 놓은 걸 보면은 합동범에 대한 공동정범의 성립을 긍정하게 되면 제3자의 공모에 관한 한 합동범의 태양인 합동, 즉 현장에서 합동이라는 성립 요건이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공동정범은 뭐야? 아까 봤지? 공동정범이 정범성의 표지를 나타내는 건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으면 되는 거지, 현장에 있어야지 공동정범이 된다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긍정설은 제3자 공모, 제3공모자에 대해서도 공모라는 공동정범의 성립과 공모라는 공동정범 성립의 주관적 요건이 긍정되고 합동이라는 객관적 요건에 대한 기능적 역할이 있는 한 합동범의 공동정범을 긍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정설과 긍정설이 대립한다 보면 되고, 판례는 긍정설의 입장이다 보면 돼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실제 사례 문제 쓸 때 이걸 길게 다 쓸 수 있느냐? 합동범의 공동정범 문제는 결국 어떻게 한다?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한다. 근데 판례는 긍정설이다. 그리고 판례가 긍정설이다 할 때 그 긍정설의 입장인 판례가 왜 타당한지에 대해서 제가 밑에 써놓고 좀 밑줄을 쳐놨는데, 좀 전에 얘기했듯이 합동범의 공동정범과 합동범의 본질 문제는 논리 필연적이지 않다는 얘기예요. 합동범의 본질은 현장설로 따지지만 합동범의 공동정범은 뭘로 따진다? 공동정범의 본질로 따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맨 마지막 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밑줄 친구 부분에 합동범의 경우에 현장에 있지 않은 자라 할지라도 범죄의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가 인정되면 합동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겁니다. 본질적 행위 기여가 있다면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 이 문장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해두면 되겠죠. 제가 이제 가끔 시험 문제 내면은 이렇게 내다 보니까 어떤 학생들은 판례가 타당하다 그러면서 합동범의 본질 문제와 합동범의 공동정범 문제는 본질적으로 논리 필연적이 않다, 이걸 근거로 내는데,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려고, 여러분들한테 이해시키려고 하는 문장이고, 확실하게 채점자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문장은 마지막 문장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나머지 문제들을 보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합동범과 공동정범 문제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이렇게 보면서, 여기서 얘한테는 합동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라고 하는 것이 판례 입장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관련돼 가지고 이제 329조 절도, 330조 야주절, 331조 손괴우 야주절, 332조 흉기휴대절도, 합동절도, 그 특수범 합동범 이렇게 있다고 보면 되고, 관련돼 가지고 이 앞에 주거침입이 있다면 주거침입에 대해서는 329조와 331조 2항 관련돼 가지고는 독자적으로 성립한다. 실체적 경험이 되겠지만 330조나 331조 1항인 경우는 여기에 이미 불법성이 포함됐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다음에 실행의 착수 시점이 달라진다. 이 정도 보면 절도죄에서 웬만한 것들은 다 파악했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이제 독자적 구성 요건으로 하나 나오는 게 자동차 등 불법 사용죄가 있죠. 우리가 불법 영득 의사가 필요하다, 절도죄에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사용절도는 일반적으로 절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과거에 자동차라든가 오토바이 이런 것들을 사용절도 해놓고 절도가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이 많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이 95년도에 형법을 개정하면서 자동차와 관련돼 가지고 이게 불법 사용죄를 만들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말하는데 오토바이를 말하겠죠. 이런 것들을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에 처한다고 해놨는데, 여기서 자동차 등 불법 사용죄 핵심은 뭐다? 이거 지워버렸는데, 자동차 등 불법 사용죄 핵심은 고의까지만 있으면 되고 불법 영득 의사가 없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자동차 등을 불법 사용했는데 불법 영득 의사까지 있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럼 자동차 불법 사용죄가 아니라 그냥 절도죄가 된다는 겁니다. 그 차이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해 두시면 되고, 그걸 정리한 것이 그 표준 판례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거기 판결 요지 보시면은 자동차 등 불법 사용죄는 타인의 자동차 등의 교통수단을 불법 영득 의사 없이 그 일시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불법 영득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냥 절도죄로 처벌할 뿐이지 자동차 등 불법 사용죄로 처벌할 것은 아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판결 요지 2번 밑줄층 보면 소유자의 승낙 없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서 다른 장소에 버리고 왔어요. 다른 장소에 버린 경우는 그럴 땐 자동차 등 불법 사용죄가 아니라 절도죄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오토바이를 몰래 타고 갔다가 갖다 놓고 갔습니다. 그럼 뭐야 이건? 자동차 등 불법 사용죄. 타고 갔다 저기다 버리고 갔다. 그건 절도죄라는 겁니다. 불법 영득의사가 인정되기 때문에. 그런 차이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에 절도죄의 죄수관계 관련돼 가지고 그 56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 보면 뭐 70년도 판례, 89년도 판례 있는데 이건 관리권을 기준으로 이제 절도죄의 죄수로 판단한다고 하는 옛날 판례이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그 87년도에 나온 86도 1728 판결을 보시면 이거는 이제 다른 범죄와 연관이 있는 건데 절취한 자기압수표를 현금 대신으로 교부한 행위와 관련돼 가지고 뭐냐. 자, 타인의 재물을 절취했어요. 현금을. 이걸 사용하는 건 불가벌적 사후행위라는 겁니다. 근데 자기압수표를 절취했다. 이 사용하는 게 혹시 사기죄가 되지 않겠느냐? 자기압수표는 요즘 자기압수표 있나요? 자기압수표가 발행은 되겠죠. 옛날에는 10만 원짜리 자기압수표가 많이 현금처럼 유통됐는데 그런 자기압수표는 현금과 똑같기 때문에 사용하더라도 불가벌적 사후행위일 뿐이다 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자기압수표는 그 액면금을 즉시 지급받을 수 있어 현금에 대신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절취한 자기압수표를 현금으로 대신 교부하는 행위는 절도행위에 대한 가벌적 평가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있는 판례 보시면은 80년도에 나온 80도 2310 판결 보시면은 절도범인이 그 절취한 작물을 자기 것인 양 제3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경우에는 작물에 관하여 소비 또는 손괴하는 경우와는 달리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새로운 법익의 침해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절도죄 이외에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할 것이다. 즉 어떤 물건을 절취해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내 물건이라 팔면 뭐예요? 절도죄 이외에 이건 파는 행위는 불가벌적 사고행위가 아니라 이거는 새로운 사기죄, 즉 제3자의 관계에서 새로운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사기죄가 된다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의 의미로서 여러분들이 인정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그 56페이지 밑에 나와 있는 2007년도 판례는 자동차를 절취한 다음에 자동차 번호판을 떼어내는 행위는 새로운 법익 침해에 해당한다. 이건 나중에 이제 뭐 공기업 부정행사죄와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미 형법 2에서 배웠으리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7페이지에 나온 판례가 바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와 아니면 특수절도와의 관계죠. 거기 판결 요지 보시면은 밑주침 부분에 자, 형법 330조에 규정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및 형법 331조 1항에 규정된 특수절도죄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주거침입은 절도죄의 구성권이 아니므로 절도범인이 범행수단으로 주거침입을 한 경우에 주거침입 행위는 절도죄에 흡수되지 아니하고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여 절도죄와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서는 것이 원칙이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좀 전에 말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과 이거는 뭐다? 주거침입이 당연히 수반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거침입 후에 이런 행위를 했다면 주거침입과 이 범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여기에 포함돼 가지고 주거침입이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걸 여러분들이 잘 봐두시고, 그렇기 때문에 밑에 밑주친 것처럼 형법 332조에 규정된 상습절도죄를 범한 범인이 범행의 수단으로 주간에 주거침입을 한 경우 주간 주거침입죄는 상습절도죄와는 별도계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 판결을 중요하게 잘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74년도 판례가 하나 나오는데 판결 요지만 봐보세요. 절취한 예금 통장을 이용하여 은행원을 기망하여 진실한 명의인이 예금을 찾는 것으로 오신시켜 예금을 편취한 것이라면 새로운 법익의 침해로서 절도죄 이외에 사기죄가 성립한다. 타인이 예금 통장을 절취해서 예금 청구서를 작성해가지고 은행에 제출해가지고 돈을 받으면 뭐가 된다? 이건 편취한 거죠. 은행이 속아서 나한테 준 거잖아요. 내가 강제로 가거나 몰래 가져온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기죄가 된다. 그 정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신용카드 범죄는 우리가 사기죄 이후에 같이 볼 건데 그때 뭐 자세하게 보도록 하고, 지금 여러분들 여기서는 판결 요지 첫 번째 것만 좀 봐보세요. 신용카드를 절취한 후 이를 사용한 경우 신용카드 부정사용 행위는
새로운 법익의 침해로 보아야 하고 그 법익 침해가 절도 범행보다 큰 것이 대부분이므로 이와 같은 부정 사용행위가 절도 범행의 불가벌적 사용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즉 타인의 신용카드를 훔쳤어요. 신용카드에 대한 절도죄 성립하죠. 이걸 막 사용했습니다. 사용하면 관련돼 가지고 이것을 뭐 사기죄로 처벌하느냐 아니면 뭐 절도죄로 처벌하느냐 이거 이외에 그 다음에 타인의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불법 사용했기 때문에 여신 전문 금융업법상 여전법상의 불법 사용죄도 성립한다. 보호법이 다르기 때문에 실체경합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건 나중에 관련돼 가지고 신용카드 범죄를 할 때 좀 보도록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친족상도례입니다. 친족상도례는 원래 권리행사 방해죄에 규정되어 있죠. 328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법정을 보면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 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 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즉 이런 친족관계가 있는 사람한테는 형을 면제한다는 거죠. 그 형 면제가 뭐냐? 법적 성격이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인적처벌 조각사유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그 1항에서 규정한 친족관계 이외의 자 사이에는 어떻게 해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친고죄로 규정해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 2항에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해서는 전 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했고, 이 친족 간의 범행 관련된 친족 상도례 규정을 일반적으로 재산범죄는 범죄인이 있고 피해자가 있잖아요. 자, 양자만 있다는 겁니다. 근데 작물죄는 어떻게 해요? 원래 피해자가 있고 본범이 있고 작물범이 있죠. 3자 간에가 있기 때문에 3자에 관련돼 가지고는 작물죄에서는 365조에 따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 3조의 죄를 범한 자, 그다음에 작물범과 피해자 간에 328조 1항 2항의 신분관계가 있을 때는 동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그러니까 작물범과 피해자 간에 있을 때는 328조를 적용하고, 그다음에 작물범과 본범 간의 신분관계가 있을 때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하는 의미로 신분관계에 따라 가지고 작물범에서는 독자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이런 친족 상도례는 언제 적용되고 어디에 적용될 것인가와 관련된 가지고 적용 범위를 보시면은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는 부분만 되겠죠. 재산 범죄에 대해서는 친족 상도례가 다 적용된다고 기본적으로 보시면 되는데 안 되는 범죄가 두 가지가 있죠. 그게 강도죄와 손괴죄입니다. 여러분 교환에 잘못돼 있어 가지고 제가 강도하고 작물죄를 제외한다는데 작물이 아니라 손괴죄를 제외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 왜 작물죄나 손괴죄를 제외하느냐? 재산범죄의 기본은 뭐예요? 재산범죄의 기본은 이 사람의 물건을 내가 뺏어오거나 저 사람의 물건을 내가 가져오거나 막 하는 이런 겁니다. 그럼 재산은 이 사회 공동체 내에서는 뭐예요? 어딘가에 있든 사회 공동체 내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손괴죄는 효용을 없애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전체적인 사회의 편익을 감소시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친족상도례로 적용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손괴죄 자체는 재물의 효용성 가치, 재물의 어떤 효용 가치를 전체적인 사회 편익을 마이너스 시키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는 우리가 친족상도례 적용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손괴죄 적용하지 않는 거고, 강도죄는 좀 이따 보겠지만은 폭행 협박으로 재물이나 재산의 이익을 강취하는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재산권을 보호하겠지만 부차적으로 뭐다? 상대방을 향해서 폭행 협박을 하기 때문에 의사결정의 자유라든가 이런 것들도 보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강도죄에서도 역시 친족 간의 관계가 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형을 면제하거나 감경해주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강도죄와 손괴죄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재산범죄에 대해서는 친족 상도례가 적용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표준 판례와 관련돼 가지고는 뭐냐? 그러면은 자, 여기서 피해자가 있고 본범이 있어요. 자, 본범과 피해자 사이에 친족 관계가 있으면 형을 면제시켜준다는 겁니다. 근데 피해자가 이 뒤에 다른 피해자가 있는 경우, 어떡하냐? 즉, 얘가 손주고 이게 은행이에요. 은행은 할아버지의 돈을 예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주가 할아버지의 예금 통장을 가지고 나와서 은행에서 돈을 찾아간 경우 어떡하느냐? 그때는 얘와 얘 사이에 다 친족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거기 보면 뭐 친족 관계는 행위 시에 존재하면 족하다. 그다음에 후에 소멸되어도 적용된다 그런 거. 거기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범행 후에 인지되어도 친족 상도례는 적용된다. 왜? 여러분들 알겠지만 인지는 뭐예요? 소급해서 인지는 효력이 발생하죠. 그렇기 때문에 범행할 당시에는 친족 관계가 없었는데 범행 후에 친구가 인지를 했어요. 그러면 태어났을 때로 소급돼서 가는 거기 때문에 친족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인적 범위를 보면 소유자 관계설과 소유자 점유자 관계설이 있는데,
이게 점유자고 이게 소유자죠. 물건의 소유자는 누구다? 은행 예금의 소유자는 할아버지고 은행은 점유자일 뿐이에요. 근데 손주가 이 사람 걸 은행 걸 갖다가 저기 절취했다 할지라도 뭡니까? 친족 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친족 상도례 적용되려면 소유자, 점유자, 본번 간에 모두 다 친족 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표준 판례 보면은 친족 상도례에 관한 규정은 범인과 피해 물건의 소유자 및 점유자 사이에 모두 사이에 친족 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절도 범인이 피해 물건의 소유자나 점유자의 어느 일반과의 사이에만 친족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 이것이 이제 옛날 80년대 판례고 2014년도에 나온 판례가 바로 그런 판례죠. 2014년도 판례가 있고 2007년도 판례도 있는데 결국 소유자와 점유자 사이에 모든 관계가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이 59페이지에 나와 있는 표준 판례, 표준 판례는 이제 가장 많이 버튼 판례이기 때문에 판시상 보시면 절초한 친족 소유의 예금 통장을 현금 자동 지급기에 넣고 조작하여 예금 잔고를 다른 금융기관의 자기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저지른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에 있어서 피해자, 친족 명의 계좌의 금융기관이라는 겁니다. 할아버지의 통장을 가져나와서 농협 통장을 가져나와서 농협 CD기라나 ATM기에서 자기 계좌를 이체했어요. 돈을 찾은 게 아니에요. 그럼 이거는 컴퓨터 사용 사기죄가 된다는 겁니다. 계좌 이체하는 거는. 자, 그리고 컴퓨터 사용 사기죄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관련돼가지고 친족 상도례가 적용될 수 있겠냐고 했을 때, 판시상 두 번째 보시면, 손자가 할아버지 소유의 농업협동조합 예금통장을 절취하여 이를 현금 자동 지급기에 넣고 조작하는 방법으로 예금 잔고를 자신의 거래은행 계좌로 이체시킨 사안에서 위 농업협동조합이 컴퓨터 사용 사기죄 범행 부분에 피해자라는 이유로 친족 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다. 왜? 피해자는 농협이고 소유자는 누구예요? 할아버지란 얘기예요. 그런데 얘는 할아버지하고 관계만 있지 농협과는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친족 상도례가 적용될 수 없다 하는 정도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제가 그럴 때 학부 수업 시간 때는 가끔 제가 그렇게 농담하죠. 할아버지의 돈을 훔치려면은 할아버지 금고에서 직접 훔쳐야지, 할아버지가 은행에 가지고 있는 예금을 훔치는 경우는 친족 상도례가 적용될 수 없다. 뭐 이렇게 농담 삼아 얘기하는데, 그런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잘 이해해 두시고, 자, 절도죄의 마지막 부분에 상습절도가 있습니다. 상습으로 329조 내지 331조 2 죄를 범한 자는 정한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상습절도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죠. 즉, 아까 봤던 것처럼 절도, 야주절, 송기호 야주절, 흉기훈 합동절도 331조의 2가 뭐겠어요? 아까 봤던 것처럼 자동차 등 불법 사용죄죠. 그런 죄를 범한 자는 상습을 범한 경우는 가중처벌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그 밑에 표준 판례를 잘 보시면은 표준 판례와 관련돼 가지고 판결 요지를 봐보세요. 판결 요지 보시면은 특가법에 보면 특가법 5조의 4 6항 규정에는 상습 절도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 좀 더 가중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면 제가 법전을 미리 안 펴놨는데, 자, 특가법 5조의 4에 보면은 5조의 4 제 6항에 보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상습으로 형법 329조부터 331조까지 죄나 그 미수죄 또는 제2항의 죄로 2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되는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형법 329조부터 331조까지 죄, 즉 331조까지 죄를 그 미수죄 또는 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겁니다. 자, 지금 형법상의 상습절도는 뭐예요? 정한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이에요. 근데 특가법상의 5조의 4의 6항의 5조의 4, 그 6항에 해당하는 경우 어떡합니까? 그런 경우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판결 요지 보시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관한 법률 5조의 4, 6항에 규정된 상습절도 등 그 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의 수단으로 주거침입을 한 경우에 주거침입 행위는 상습절도 등의 죄에 흡수되어 위 조문에 규정된 상습절도 등의 죄의 일죄만이 성립하고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으며, 또 위 상습절도 등 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 외에 상습적인 절도의 목적으로 주거침입을 하였다가 절도에 이르지 않고 주거침입에 그친 경우에도 그것이 절도 상습성의 발현이라고 보이는 이상 주거침입 행위는 다른 상습절도 등 죄에 흡수되어 위 조문에 규정된 상습절도 등의 일죄만 구성하고 상습절도 등 죄의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 봐야 되는 게,
아까 이런 범죄하고는 어떻게 된다 했어요? 이런 범죄에서 주거 침입이 있을 땐 독자적 평가를 안 받았기 때문에 주거 침입죄가 성립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상습절도가 관련돼 가지고 상습절도와 관련돼 가지고는 특가법 5조의 4 제6항은 이런 범죄에 대해서 상습범에 있어서는 뭡니까? 가중처벌한다는 거죠. 그때 상습범에 가중처벌하는 것은 뭘 포함하는 거다? 이미 주거침입행위를 포함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주거침입행위가 독자적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잘 생각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2017년도에 나온 표준 판례, 그건 여러분들이 의미를 잘 이해해 두시고 이 정도로 해가지고 절도죄에 관련된 그 전반적인 것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쉬었다가 이제 강도죄에 관련된 부분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